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에서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냥 바른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 보이거든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하신 분들 앉아 있다가 들어누워 있고 한 손에는 핸드폰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 하신 분들도 학원에 왔다는 생각으로 제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트러지고 싶어도 제가 보고 있으면 사람이 기본적인 A가 지켜줘야 되니까 흐트러지지 못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하신 분들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54페이지 갑니다. 54페이지 가서 법률적 개념 부동산. 우리 부동산의 개념이 안 끝났죠.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끝났잖아요. 54페이지 넓혀보기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넓혀보기까지 볼 것 하나도 없음. 부동산의 개론에서는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나올 수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법률적 개념 부동산에서 양가로 1번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동산이 더 적절한 표현 같아. 맞죠? 근데 동산과 부동산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하고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작년에는 부동산과 동산이었으니까. 우리 책 봐봐요. 우리 책을 보면 앞부분 이제 나중에 봐서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해요. 근데 우리 책은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음영 처리된 부분 밑에 양가로 2번 협의의 부동산 나왔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하고 뭡니까? 정착물이죠. 그러면 55페이지 가면 토지하고 정착물을 이제 기술해 놨습니다. 토지가 뭐라고 쭉 써놨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체크 표시만 딱 하나만 해놓을 것.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1번하고 3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반달고로 2번 정착물이죠. 오늘 이제 정착물 공부할 겁니다.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5 자,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5 정착물은 강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5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정착물 할 겁니다. 정착물이 도대체 뭔가?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인데요. 제가 부산에 산답니다. 그러면 부산에 정착했다고 그러죠. 그게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이란 말은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착입니다. 내가 지금 돌아다니죠. 그럼 정착이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이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정착이 있는 거죠. 그럼 정착물은 정착에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네, 이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는데요.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 의도를 갖추고 붙어 있는 것들, 그것을 정착물이라고. 다시 갑니다.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붙어 있는 것들, 그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붙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항구적의 반대가 뭘까요? 임시적. 임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들, 이는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초창기 시험이었습니다. 초창기 시험에 임시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좋아. 근데 정착물은요,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토지에 붙어 있으면 토지 정착물, 건물에 붙어 있으면 건물 정착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정착물로 갑니다. 토지 정착물의 의미, 토지에 뭐가 딱 달라붙어 있는 물건들, 이것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들을 뭐라 한다? 토지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자, 토지 정착물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토지 정착물, 제가 태어난 곳이요. 태어난 곳이 1333번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333번지에서 1333번지라는 토지를 가면, 그러면 붙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5개만 할게요. 건물 붙어 있습니다. 1333번지라는 토지에 건물이 붙어 있대요. 이 건물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약 7, 80년 되는가도 몰라. 7, 80년 아니가 한 6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항구적 의도가 있습니까? 예, 있지. 이 건물은 토지 정착물입니까? 예, 그거야, 그거. 토지 정착물이.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들. 그런데 어떻게? 항구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물건들. 그래서 정착물을 한다. 건물 정착물이고요. 자, 돌담 있습니다. 실제로 돌담 있죠. 시골에 가면 돌담 있죠. 이렇게 돌담, 울타리, 돌담, 담장 그러는데요. 예, 건물 지을 때 같이 했겠죠. 그럼 얘도 60년 됐겠죠. 그럼 이건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우물가에 수도꼭지 있고, 그 다음에 우물가에 실제로 살구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토지부터 해서 우리 토지로 해서 1330번지로 해서 아래 토지로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조그만 도랑이 있어요. 얘를 국어라고 그래, 국어.
공법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시법 선생님이 국어가 뭔가를 설명할 겁니다. 자, 이게 붙어 있어요. 1333번지에 이 5가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전부 다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1333번이라는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 몇 개? 5개. 그것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333번지에 5개가 붙어 있는데 색깔이 다른 놈이 하나 있어요.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죠. 나머지 4개는 다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토지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은 하얀색 아니죠. 그러니까 정착물이 5개 있는데 색깔 다른 놈이 하나 있더라. 그걸 정착물을 구분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의 개념도 있고 토지 정착물은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뭐 하얀색.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빨간색이라고 쓸 수 없죠. 여기 건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로 다뤄지는 정착물. 토지하고 구분되는 정착물. 나머지 하얀색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 보는 정착물.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정착물.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2개로 나눠진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걸로 나눠진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시험에서 5번이나 나와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한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26회 때도 이게 나와. 25회 때. 25회 때도 여기서 나와서 정착물에서. 자,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독립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정착물의 의미.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들. 그게 뭡니까? 이 건물.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그런데 그 성격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소리는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돌담, 수도꼭지, 살구나무, 국어는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다. 근데 그 성격이 토지하고 색깔이 똑같다. 그럼 뭘로 본다? 토지로 본다. 그러면 토지로 보면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물론 시험 문제는 종속정착물이라고 표현돼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위에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민법에서 명인방법이라면 배웠을 것이고 명인방법 배웠죠? 명인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 이름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 임목은 서 있는 나무죠.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을 인정시키는 뭐다? 정착물로 보겠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고 별개의 물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니까 토지 등기 있으면 건물 등기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 따로잖아요. 되셨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 갑니다. 종속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여기 있네. 돌담.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종속정착물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담이라든지 나무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인데 그 성격이 토지 일부분에 해당되는 일부분으로 보는 정착물이다. 되셨나요? 예? 자, 여기 종속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나무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나무라고 나와요. 그러면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정착물이다. 나무, 수목. 자연식생이란 말 나와. 자연식생은 그냥 나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연생 식물. 여기 돌담 있네. 돌담. 돌담, 다른 말로 담장, 울타리. 자, 그 다음에 교량, 뭐 육교, 포장, 도로 포장, 그 다음에 국어 등등등. 이런 것들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얘들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네? 자,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돌담, 여기 있는 수도꼭지, 여기 있는 나무, 여기 있는 국어, 1333번 지난 토지가 팔리면, 그러면 여기 돌담, 수도꼭지, 나무는 소유자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소유권이? 토지 사는 사람에게,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되셨죠? 그런데 1333번지 토지만 판다면 건물은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 우리가 배우는가? 건물을 여러분이 중개했어요. 건물을 중개했는데 건물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착물이면 구분해봐야지. 토지 정착물이면 구분해야 돼. 어떻게? 만약에 토지 정착물이 아니래요. 여기 나무를 임시로 심어놨대. 임시로. 그러니까 식목일 이전에 식목일날 심기 위해서 정식이라고 했죠. 정식적으로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또는 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식으로 심기 위해서 한 2, 3일 동안 가짜로 심어놨대요. 그래서 가식이라고 하죠. 얘를 가식 중인 수목이라고 그래. 그러면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이 아니면 이제 논외로 하고 토지 정착물 이렇게. 토지 정착물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구분해 봐야 돼. 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토지를 중개했어요. 토지를 중개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토지 정착물인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면 그러면 매수자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면 뭐고 매수인에게 넘어가야 되고 아니 1333번지를 여러분이 중개했다게 봐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가 있고 싸운대요.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싸운대.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말해야 되지. 수도꼭지는 토지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러면 누구에게 넘어가야 한다?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하냐면 세 번째는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의 의미.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 소리야. 우리 여기 건물 안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형광등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블라인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건축 설비라고 그래. 이 건축 설비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구분하겠습니다. 그 소리야.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건물을 사고 팔아요. 이 건물을 사고 팔 때 저기 모니터 그 다음에 벽시계 이게 많이 있어요. 형광등도 있고. 그럼 매도인이 뭐라 하냐면 매수인에게 저기 모니터 내가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형광등도 다 빼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이 건물을 사고 팔 때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착물로 보면 건물의 일부가 되고 정착물로 안 보면 건물의 일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건물의 일부가 되면 건물 팔 때 같이 넘어가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정착물로 안 보면 건물 팔 때 같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구분하겠다는 소리예요. 정착물인 것과 정착물이 아닌 걸로. 그런데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개 있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약정하는 겁니다. 이거 정착물 합시다. 그럼 정착물. 정착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4가지 정도 할 건데요. 그 4가지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4가지를 보는 거야. 다시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데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자. 구분 기준이 있다. 근데 그 구분 기준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다? 약정이다. 약정이 없다면 이 4가지를 적용하겠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약정이 없을 때 이렇게 하지. 약정이 없을 때 첫 번째 부착 방법이에요. 이거는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건물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 부착 방법입니다.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붙어 있다? 그러면 뭐다? 정착물이다. 임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부착 방법을 보려면 분리 제거 봐야 돼. 자,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수도꼭지 붙어 있어요. 그것을 떼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2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자, 첫 번째는 떼어봤더니 물리적 손상을 가져온대요. 이 물리적 손상은
수도꼭지 손상이 아니라 건물의 손상입니다. 건물에 홈이 파였다? 그럼 물리적 손상을 가져온다고 그래. 수도꼭지 떼냈습니다. 건물 벽에 이렇게 홈이 파였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물리적 손상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지. 딱 달라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물리적 손상 가져오면 무조건 정착물이야. 자, 또는 떼어봤는데 물리적 손상은 없대요. 자, 이번엔 형광등을 생각해요. 여기 있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형광등을 떼어냈습니다. 건물에 손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걸 떼냈더니 건물의 기능이나 건물의 효용에 감소를 가져와요. 여기 형광등을 다 빼내버리면 그러면 야간에 수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형광등을 떼어내는데 건물에 손상은 없지만 건물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온대요. 그럼 이 형광등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착물이에요. 자, 그러면 정착물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정착물.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기능 효용 감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다? 정착물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 반대는 물리적 손상이 없고 그리고 또는의 반대가 그리고니까 기능 효용 감소 없다. 이런 말이죠.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뭣을 떼내봤더니 건물에 물리적 손상 없다. 그리고 건물 기능 효용 감소도 없다. 그러면 얘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면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다.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다. 얘를 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면 건물 사고 팔 때 이거 건물과 같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 것이다? 매도자, 건물 파는 사람 것이라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요. 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참 할 때는 너무 힘들어. 이 말 자체가 힘들어. 봐봐. 얼마나 쉬운가 봐봐요.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의 일부가 되면 건물 팔 때 넘어가야 된다. 건물의 일부가 아니면 건물 팔 때 안 넘어간다. 맞죠?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야,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니까? 떼어냈을 때 홈이 파인다? 그러면 정착물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홈이 안 파였다. 기능 효용 감소도 없다. 있으나 마나 한다. 그러면 정착물로 보지 말자. 건물과 별개로 보자. 이거야. 상식이잖아요. 맞죠? 상식인데 학자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물리적 손상이 있다.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 없다. 이리 난리를 쳐버리는 학자들이.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속일 거니까 우리 속인 것에 대비해야 되지. 그럼 간단하게 하면 돼요. 물리적 손상 있다. 무조건 정착물. 기능 효용 감소 있다. 무조건 정착물. 되셨죠? 그럼 정착물이 안 되려면 두 가지 다 없애야 된다. 두 가지 다 없애야 된다가 중요해요. 기능 효용 감소 없애야 된다. 물리적 손상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능 효용 감소 없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자, 뒤에 있는 벽시계. 벽시계를 제거했습니다. 건물로부터. 건물에 홈이 파입니까? 안 파이죠. 건물의 기능 효용 감소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죠. 그러면 저기 있는 벽시계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산이다. 동산이면 건물하고 별개로 본다. 건물하고 별개로 보면 이 건물 팔릴 때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벽시계 집에서 떼어갑니까? 놔둬버려요. 떼어가잖아요. 왜? 여기 해당돼요. 이사 갈 때 수도꼭지 빼가요 안 빼가요? 안 빼가. 여기 해당돼요. 근데 약정했어. 이사 갈 때 이 건물 사고 팔 때 나는 화장실 변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화장실 변기. 그러면 약정하는 거야. 매수인에게 이 화장실 변기 내가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매수인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지. 약정했죠. 그럼 화장실 변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동사대로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럼 약정이 없으면 화장실 변기는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뭘로 본다? 정착물은 이거예요. 이거. 되셨나요? 자, 끝. 자, 그다음에 두 번째 4개로 나옵니다. 4개. 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 4개 나오는데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할 것도 없어요. 물건의 성격입니다. 물건의 성격. 질문해 볼게요. 이 물건은 건물입니까?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입니까? 그렇지.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거. 지금 우리는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거 하는 거야, 지금.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혹시 건축법 시간에 배웠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건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혹시 배웠습니까? 건축물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그럼 배우셨네. 자, 질문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오해 사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한다. 다시. 예.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기둥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벽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건축물이다. OX. 자신 없네. 자신 없네. 왜 자신 없을까? 아까 많이 오했는데. 잘 생각하세요.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건물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돼. 건축물이다. OX. O도 나오고 X도 나왔죠? 이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 X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O 나왔는데, 두 번째 물어보니까 X 나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강력하게 물어봅니다.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만이 건축물이다. X 해줘야지. 패턴이. X.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고, 얘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에 기둥이 있든지 지붕에 플러스 벽이 있든지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얘가 있든지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제 어떤 게 건물이냐면, 건축법상 어떤 게 건물이냐면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을 받치고 있으면 다 건물이야. 창문이 있어야 되는 건물 아니고, 뭐 수도꼭지 있어야 되는 건물 아니고. 무슨 말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란 말이에요. 봐요. 이게 건물인가 봐봐요.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기둥이. 건물이에요. 건물. 자,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번엔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뭘로 받치고 있어요? 벽으로. 이것도 건물이야. 그러니까 지붕은 필수 요소고, 기둥이나 벽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으면 창문이 있든 없든 이것은 뭐야? 건물이야. 됐습니까? 건축물. 그게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그럼 주유소에 가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유소. 그럼 여기 무슨 오일.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주유기 이렇게 있죠. 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거는 건축물일 거 아닙니까? 지붕 아닙니까? 지붕이잖아요. 지붕이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배웠습니까? 예? 이거 지붕이에요. 얘는 뭡니까? 기둥. 이것도 건축물 봐요. 아니죠?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은 지붕이 있어야 되고 뭐 있다? 기둥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벽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되셨죠? 자세한 것은 무슨 시간에? 공법 선생님 시간에.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옵니다. 왜 이걸 했냐면, 이게 물건의 성격 때문에 했습니다. 물건의 성격 때문에 했는데, 자, 봐요. 창문이 없다가도 건물이죠. 근데 저 창문은 이 건물에 맞게끔 과안돼서 부착돼서, 다시 갑니다. 창문은 이 건물에 맞게끔 만들어져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특정 위치, 특정 장소에 맞게끔 갖다 붙인 것은 그 성격상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게 물건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책걸상이 있죠. 그걸 가장 많이 설명하는데, 교회에 가면 책걸상은 일반 책걸상과 달라요. 자, 제가 교회 가서 의자에 앉으면 제 의자 뒤에 뒷사람 책상이 붙어 있죠. 맞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327절 펴야 되니까, 마태복음도 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용 책걸상이야. 그죠? 실제로 이거는 재판에서 이제 나온 사례인데요. 목사 두 분이 그 교회를 사고 팔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책걸상을 목사 두 분이 이제 약정을 하는 겁니다. 약정을 해서, 야, 이거 정착물 하자. 그럼 정착물 하지 말자. 그럼 정착물 아니야. 약정이 없는 거야. 약정이 없었는데, 교회를 사들어간 목사는 당연히 책걸상이 있는 걸로 생각했고, 팔고 나가는 목사는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야. 법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용 책걸상은 그 교회의 용도에 맞게끔 갖다 붙여진 거야. 물건의 성격상 뭘로 봐야 된다? 정착물로 봐야 된다.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셨나요? 그렇지. 그게 물건의 성격이야. 그 다음에 설치 의도,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착물, 임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정착물을 보지 않겠다. 자, 네 번째는 설치자. 누가 설치했냐?
설치자를 당사자의 관계라고도 표현해요. 당사자의 관계. 제가 건물 주인입니다. 제가 건물 주인인데 임대사업을 한답니다. 제가 건물 주인이고 임대사업을 하면 저를 뭐라고 합니까? 임대인이라고 하지. 임대인. 그러면 제가 설치했습니다. 건물에다 뭘 붙였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한 구조 구조를 가지고 설치했겠죠. 그럼 뭘로 볼까? 정착물. 제가 저 블라인드를 설치했대요. 이 건물이 제 겁니다. 제가 블라인드를 설치했대요. 이거는 임시적 의도입니까? 항구적 의도입니까? 항구적 의도죠. 그럼 뭐요? 정착물. 그런데요, 이 건물을 제가 임대차 했습니다. 임대차. 임대차 했는데 저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빛이 빤히 들어와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를 설치했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거죠. 이것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고 임차인 설치했답니다. 그러면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임차인 설치한 물건, 임차인 정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차인은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치했습니까? 임대차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따라서 원칙 동산으로 봅니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구일까?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가 가져갈 겁니다. 근데 예외 나왔네? 원칙 나오면 예외 나오겠죠. 저 블라인드 설치하는데요. 200만원 들어간대요. 200만원.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이제 1년 남았어. 1년 남았는데 200만원 여기다 바르기가 짜증나는 거야.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인 찾아가요. 임대인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200만원 들어간대요. 내가 100만원 낼 테니까 임대인이 이미 100만원 내십시오.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임대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거 바르고 내가 두고 갈게요. 그래요. 설치하고 두고 갈게요. 그래요. 그럼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예요. 합의 두고 가겠다고. 그러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여기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합의라겠죠. 약정이라고 했잖아요. 약정했잖아. 정착물로 보겠다. 그럼 예외적으로 약정했답니다. 약정했어요. 그럼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되셨나요? 예, 됐어요. 자, 하나 더. 이제 건물을 사고 파는데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대. 불분명. 이런 겁니다.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건물을 사고 팔 겁니다. 건물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건물이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달라붙어 있으면 정착물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약정. 약정이 없다면 그럼 이거 따지는 거죠.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따를 것이고 약정이 없다면 이거 따지는 거야. 부착 방법, 성격, 설치도 따져봤어요. 근데 모르겠대. 다시 갑니다.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정착물 여부를 따져야 돼요. 정착물이 되면 건물과 같이 매수인에게 이전. 정착물이 안 되면 매도인 소유. 되셨습니까? 그래요? 근데 약정했나? 안 했대. 약정 안 했으면 이거 따져봐야지. 부착 방법, 성격, 설치 의도 이거 봐도 아사모사다입니다. 그게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뭘로 볼까? 정착물로 봅니다. 불분명하다 뭘로 본다고요? 정착물로 본다. 왜 그럴까요? 달라붙어 있으니까. 되셨나요? 정착물로 봅니다. 정착물로 보면 누구에게 넘어간다? 매수인에게 이죠. 여기까지가 정착물입니다. 자, 우리 책 갑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 사이드에 기출 나왔습니다. 55페이지 사이드 기출.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되셨습니까? 그게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착물 하면 몇 번지 기억나야 된다. 1333번지 기억나야 되고 빨간색 건물, 그 다음에 하얀색 4개 기억나야 된다. 되셨죠? 빨간색은 정착물이 아니다. 빨간색은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다. 1333번지에 5개 그랬죠? 전부 다 정착물이라니까. 근데 성격이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렇지. 자, 넘어가요. 56페이지. 정착물의 구분 기준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번 읽은 걸로 적해요. 읽은 거 적고 하고 이해됐으면 됐어요. 세세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외울 필요 없어요. 57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라미 4번 당사자의 관계.
임차인 정착물만 기억하는 거야. 임차인 정착물 원칙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예외적으로 약정했다면 합의했다면 정착물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불분명하답니다.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럼 누구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되셨나요? 자, 질문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차인이 설치하는 물건은 항상 언제나 동산으로 취급한다. X. 왜? 예외적으로 약정했다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되셨나요? 예, 그걸로 끝. 58페이지 가면 넓혀보기에서 임차인 정착물 나왔습니다.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 써놨죠? 예, 볼 필요 없음. 자, 그 밑에 부동산 정착물과 동산 정착물 역시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마지막으로 준부동산 남았습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그렇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의 본질이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말하는 거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가 민법상 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준부동산의 의미.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닌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법에서만.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자동차를 준부동산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자동차는 동산이야. 근데 그 자동차를 법적으로는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자, 제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이 필요하면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즉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제가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토지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1333번지만 제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소유자야. 1333번지. 응?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제가 상속받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 부유자식이죠. 80이 넘으셨는데요. 응. 근데 아직 정정하십니다. 응. 정정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도 일하신다고 조금조금 합니다. 일을. 뭣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끔씩 저하고 이제 좀 의견 충돌하죠. 하셔놓고 여름철에 힘들면 불러요, 저를. 좀 해달라고. 그럼 나는 안 간다고 그래. 아, 나 바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갈 수밖에 없죠. 갑니다. 가면 막 짜증내죠. 하지 말라니까 왜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니까 왜 해가냐고 막 그러죠. 어쨌든 간에 오래만 사십시오 그러죠. 오래 사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오래 살아서 뭐 하거나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러면 빨리 돌아가셔 버리든지 그러지. 대신에 그래. 대신에 더울 때 추울 때 빼라고 그러지. 더울 때 돌아가시 말고 추울 때 돌아가시 마시고. 오랫동안 사십시오. 제가 그러죠. 오랫동안 사십시오. 그러고. 근데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 그래. 빨리 돌아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밥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요. 밥을 드리지 마시라고. 근데 밥은 더 맛있다 또 그러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 오래 사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야? 그러면 저에게 오빠라 갈 때까지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아니 저에게 오빠라 갈 때까지 사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침해하시면 안 되지. 제가 갔는데 오빠가 딱 해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오빠라 갈 때까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 어머님은 좀 독특하셔요. 뭐가 독특하냐면 많이 성격이 독특한 게 아니라 드시는 음식이 좀 독특하셔요. 그래가지고 좀 비싼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명절 때 우리 보통 가면 이렇게 뭐 가죠? 뭐 사가죠? 과일 사가고 그런 거죠. 저는 과일 사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드셔 과일. 과일 안 드시고 과자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낙지 좋아하십니다. 낙지.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무안 쪽인데요. 그러니까 목포 무안 낙지가 유명한 줄 아시죠? 그러면 명절 때 되면 딱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5,000원이었다 그러면 자 추석 무렵에 설 무렵에는 10,000원 되는 거예요. 한 마리에 10,000원. 2배로. 왜 그럴까요? 수요 공급 때문에 그래. 그 명절 때 되면 이제 고향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돈 좀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그거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딱 2배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셔. 그러면 우리 어머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가 전부 다 좋아하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몇 마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낙지는 20마리를 한 점이라고 해요. 한 점. 20마리를. 그럼 평상시 20마리면 한 15만 원 한다. 그러면 명절 때는 3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접도 안 되죠. 2접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우리 집만 입이 아니죠. 우리 작은 집도 바로 옆에 있어. 그럼 우리 집 낙지 먹다가 작은 집 식구 들어오면 숨겨야 되잖아. 그리고 어쩌니 갖다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중부동산 갑니다. 이상하게 중부동산. 뭐 하다 중부동산 나왔나? 자, 제가 토지는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 제가 항공기 가지고 있대요.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도 갖고 있대요. 배.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배가 없죠. 그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 항공기를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물어보면 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토지 없고 건물 없지만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항공기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토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건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항공기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공기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봐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좋다. 항공기, 선박, 자동차 얘들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게 만들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나 건물처럼 취급해 주자. 법적으로. 그래서 만든 게 중부동산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들을 재산적 가치가 큰 이러한 동산들은 마치 토지나 건물처럼 취급해 줘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요? 중부동산이야. 중부동산. 그럼 이 중부동산의 범위는 나라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항공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맞죠? 그때는 중부동산이 뭐 항공기 이런 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부동산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만드는 게 중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중부동산의 의미만 그렇게 하시고, 중부동산의 종류가 있어요. 건설 기계도 있거든요. 건설기가 포크레인 이런 겁니다. 포크레인 이런 거, 불도저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업재단, 공장재단 있어요. 강업재단, 공장재단.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에 다 있으니까. 어업권, 강업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업권하고 강업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얘들을 중부동산으로 해요. 자, 그러면 얘들을 토지나 건물처럼 취급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 등기하죠. 건물도 등기하죠. 너희들도 등기나 등록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사면 뭐합니까? 등록하잖아요. 등록. 맞죠? 그러니까 얘들 다 등록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토지나 건물처럼 취급해 주겠다 이 소리야. 되셨나요? 여기 재단은 뭐예요? 재단? 강업재단, 공장재단 할 때 재단 나오죠. 제사 지내는 단이 아니고 재산의 단체. 재단이 재산의 단체. 사단은요?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 공장재단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장을 가요. 공장을 가면 토지가 있죠. 공장 건물이 있죠. 이렇게. 기숙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 기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공장을 가면 토지라는 분산이 있고 건물이라는 분산이 있고 여기도 건물 분산이 있고 여기는 기계는 뭐고 동산이고. 그런데 이를 싸잡아서 공장에 있는 재산들을 싸잡아서 하나로 묶어서 등기를 해버려요. 등기. 그러면 이거 하나 전부를 뭘로 봐주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그것을 공장재단이라고.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오, 중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게 출제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X. 5에 5. 자, 여기 5냐면 여기 어업권은 중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의미는 너희들은 등기 등록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처럼 취급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업권은 준부동산이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나 건물처럼 취급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에 관한 규정이 어업권에 그대로 적용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에 출제했어요. 되셨나요? 자, 또 하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OX. 오, 그게 준부동산이야.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됐어. 여기까지입니다. 59페이지 가면 의제부동산에서 넓혀보기 뭐라고 써놨습니다.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밑에 강의부동산, 협의부동산에 뭘 단 것이다? 준부동산을 합쳐서 강의부동산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박스. 그 박스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별표 3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의 개념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배울 거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분류도 시험 문제는 매년 출제합니다. 그런데 별표 3개 하지 않을 겁니다. 얘는. 왜? 얘는 별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만 수업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심심하면 그냥 보시면 돼요. 자, 60페이지 가면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로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분류는 우리 시험에서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건물의 분류는 주택의 분류만 나옵니다. 그럼 주택의 분류는 누구한테 배우냐면 공법 선생님한테 배워요. 주택의 분류는 건축법에서 주택을 분류한 게 있고 주택법에서 주택을 분류한 게 있어요. 공법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는 여러분들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에게 배우는 것은 토지의 분류를 배우는 겁니다. 60페이지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나왔죠. 그럼 몇 장을 넘기면 주택의 분류가 나와요. 자, 몇 페이지? 66페이지 가면 주택의 분류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예. 주택의 분류 옆에다가 공법 선생님한테 배울 거야 써라면 되지. 거기다 개론 선생님은 모른대 써면 되지. 다시 60페이지 갑니다. 60페이지 가면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 분류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할 겁니다. 자, 60페이지 갑니다. 60페이지 뭐라고 써놨냐면 양가로 1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토지를 나눌 때 용도 지역으로, 용도 지구로, 용도 구역으로 나눈답니다. 그걸로 끝. 이거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공법 선생님한테. 네? 그래. 거기 용도 지역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중복 지정 불가능, 이렇게 중복 지정 X 이렇게만 하십시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용도 지역이 4개가 있어요. 4개. 4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4개를 세분해요. 쪼개요. 세분하면 21개가 돼요. 21개. 아마 공법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4개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돼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은 또 세분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또 세분돼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데요. 전용주거지역은 또 세분돼요.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또 세분돼요.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21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복지정 안 된다는 말은 해운대구 1번지 토지가 있어요. 이게 해운대구 1번지 토지.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21개의 용도지역 중에서 딱 하나만 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운대구 1번지 토지가 얘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 지정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지정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딱 하나만 지정된다. 그걸 중복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공법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했고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지문 딱 한 번 줬어요. 중복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말로 중첩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중첩적으로. 자, 그 밑에 용도 지구 나왔습니까? 용도 지구 옆에다는 중복지정하고 동그라미. 중복지정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용도 지역 중복지정 불가능. 용도 지구 중복지정 가능. 되셨나요? 자, 저는 거기까지만. 나머지 것은 다 공법 선생님한테 배울 겁니다. 자, 그 밑에 2번, 양가로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로 열고 측량수로 지적법은 나왔습니다. 측량수로 지적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안 써요. 그러니까 약칭해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시법령 배우시죠? 공시법령. 공시법령은 등기법하고 지적법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지적법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원래 지적법이었는데 그런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작년부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배우는 거야. 이 두 과목을. 자, 그러면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나눈다. 그걸로 끝. 저에게는 그걸로 끝. 저는. 그럼 어디에? 어느 분한테? 공시법 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운다. 거기 보면 지목의 종류에서 전답, 가소한 쭉 나왔죠. 그게 28개입니다. 그 28개를 지적법 시간에 지적법 선생님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의 개론이 아니라 공시법 시간에 반드시 공시법 시험에 나와요. 이거.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유지가 뭐냐, 제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28개 있다는 것까지만 저한테 배우십시오. 선생님 너는 몇 개나 하는데 저는 한 10개나 될까 말까요. 지목 이름, 전, 답, 가수원, 묘지 뭐 이런 거 해서 10개 정도.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몇 번 나왔는데 3번 나와. 그럼 어떻게? 다음 중 지목인 것은, 다음 중 지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걸로 끝.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다 지적법 선생님께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너 지금 토지에 분류할 건데 너는 뭐 할 건데? 61페이지가 제가 하는 겁니다. 61페이지 가면 그럼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나오죠? 그걸 제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에 결혼해서 토지의 분류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는 거. 61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5페이지까지 내용이 저하고 할 내용이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개 지목에서 3번 나왔어. 3번. 그렇지만 그거는 3번이니까 미미하고 그러니까 61페이지부터 저하고 여러분은 할 거야. 자, 지금부터 토지 분류로 갑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모든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토지면 전부 다 부지라고 불러요. 그럼 부지가 뭔데요? 그러면 토지다 그러면 돼요. 자, 토지가 있으면 그냥 부지다 그러면 돼. 부지는 토지의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그게 부지입니다. 그런데 땅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그러니까 부지는 땅인데 건축 가능한 토지가 있고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 농지를 택지로 만들었답니다. 농지를 택지로 만들었어요. 택지로 만들어서 뭐 합니까?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뭡니까? 택지입니다. 그러면 땅은 부지라고 하고 그 중에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하고? 택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건축 불가능한 것은 토지는 토지인데 이런 것들은 건물을 못 지어요. 철도부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도로부지 땅이죠. 도로 땅이잖아요. 땅이죠. 땅인데 건축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땅이니까 뭐라 한다? 부지라고 한다. 그러면 부지는 택지와 택지 위의 땅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 되셨죠? 그치? 여기 부지입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여기가 택지야, 택지. 택지의 정확한 개념, 건축 가능한 토지가 아니고 택지의 정확한 개념은 어떤 토지 위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거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 토지는 뭐다? 택지. 다시 갑니다. 택지라 하면 건물이 있거나 간단하게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 토지는 뭐다? 택지. 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라는 게 있어요. 대지. 대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 대자가 터대자입니다. 터대. 집터 할 때. 집터 그러죠. 우리 집터. 이 토지 집터로서 매우 좋겠다 할 때 터. 이게 터대자. 이 대지라 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몇 개의 지목으로? 28개 지목으로 나눠요. 그럼 이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28개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목이 대인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 이 대자가 터대자라니까요. 집 짓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집을 짓는데 집은 집이 아니라 건물이요. 건물. 제가 미안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건물. 건물은 크게 보면 세 가지요. 주택, 상가, 공장. 근데요, 여기 대지는 주거용하고 상업용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대에다가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공장 건물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는 안 돼요. 지목이 공장용 지어야 돼요. 공장용. 이해되셨나요? 자, 대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하고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부 가능해요. 그러면 택지 중에서 이 두 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대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봐요.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거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한다. 근데 주거용, 상업용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대지다. 되셨죠? 그럼 이 공장용지는 공장에 있는 토지는 대지는 아니지만 뭐다? 택지다. 되셨죠? 그럼 여기 택지는 또 두 개로 나눠준다. 이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가 있어요.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건물 짓는다면 주거용하고 뭐하고? 상업용하고.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대지다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가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비교합시다. 이 세 가지 토지 범위 중에서 부지가 가장 큰 개념이야. 그 다음에 택지고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택지는 전부 다 부지야. 맞죠? 응. 대지는 전부 다 택지야. 맞잖아요. 대지면 택지지. 예? 근데 택지는 전부 다 대지다. OX. X. 부지는 전부 다 택지다. OX. X. 되셨습니까? 그걸로 끝. 더 이상 없음. 우리 책을 보면 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법상 대지 막 이런 말 나와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칠판에 해준 걸로 이걸로 좋게. 자, 넘어가면 62페이지 부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나오고 반달가로 4번은 후보지와 이인기 나왔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 여기서부터는.